이번 시간에는 그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고 나서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작업, 명도라고 하죠. 그 명도의 어떤 의미와 진행 절차, 그리고 그 명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속색이는 유치권,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도라는 개념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명도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은 그 질문이 올라오는 게 대상자예요. 대상자. 누구를 상대로 명도를 해야 되느냐 이건데, 사실은 이거보다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명도라는 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은요,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합니다. 우리가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요, 우리 민법 그 규정에 의해서 186조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 민법 규정에 의해서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매매로 우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상가를 하나 샀어요. 이렇게 사는데 매매 대금을 다 내고 영수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오느냐? 안 넘어옵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느냐? 등기를 신청하는 그 순간에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겠죠. 그러나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을 아직 안 했어요. 좀 이따 하려고. 그래도 낙찰 잔금을 완납하는 순간 법적으로 나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결국엔 내 집이 됐다는 거죠.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로 예를 들어볼게요. 내 집이 됐습니다. 근데 내 집에 내 맘대로 못 들어간 일이 발생해요.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못 들어가? 잔금 치렀고 심지어는 등기까지 내 앞으로 넘어왔는데 그냥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점유권. 우리 민법은요, 그 부동산에 관한 그 물건으로서 8개를 그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 법정주의라고 얘기를 해서 물건은 법으로만 규정할 수 있고, 법으로만 정의할 수 있고, 법으로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물건이 8개가 있어요. 그 중에 본권으로서 소유권과 이 점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 물건으로서 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게 있고, 그 용익 물건으로서 용익권이라고 얘기하죠. 용익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8개인데 본권으로서 소유권과 점유권을 분명하게 나눠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요. 만약에 점유권 자체가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분리해 놓지 않았고요.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점유권도 따라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면 돼요.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 법은 이걸 분리해 놨고요. 이때 소유권은 당연히 점유권의 권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유권자니까 점유권도 내 것이 되어야 돼. 라는 주장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가져오는 즉시 점유권도 내가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매로 낙찰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때의 상태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소유권은 가져왔고요. 소유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점유권도 가져와야 되지만 아직 못 가져온 상태.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소유권 가져왔으니까 점유권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이 대상자한테 내 집에서 나가 라고 하는 겁니다. 명도를 요구하는 거죠. 이제 네 집 아니니까, 또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임대차는 해지됐으니까 내 집이니까 나한테 이 집을 인도해, 명도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명도를 안 해주는 경우가 사실은 실무에서는 더 많죠. 터무니없는 이사 비용을 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법적인 절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법적인 절차를 들어가는 건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시 대상자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차인을 상대로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대상자는 누구냐? 실제 점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소유자를 상대로
그 명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소유자도 떠나가고 임차인도 떠나가고 그냥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노숙자가 들어와서 들어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 노숙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점유자. 그래서 누구는 뭐 소유자는 이 집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등록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을 그 집으로 놨다고 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는 상대, 그 사람을 상대로 명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민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협의예요. 협의. 그 점유자가 만약에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또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 점유자한테 가서 나가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터무니없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냥 한 푼도 비용을 안 들이고 내보내는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비용, 이제 합의금, 이사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사비를 줘서 내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비는 그러면 또 얼마를 줘야 됩니까? 이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당연히 1원도 안 줘도 되는, 물론 돈을 줘야지만 내보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입찰 전에 권리 분석 단계에서 분석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분석에서 명도를 할 수 있는 대상자야, 이 사람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내가 낙찰을 받으면 그냥 나가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전제 하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는 이사 비용을 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사 비용을 안 줘서 이 사람이 안 나가게 되면 나는 강제 집행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인도명령 신청을 법원에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서 법적으로 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차라리 그 돈을 이 점유자한테 주고 그냥 서로 웃으면서 안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이익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 금액, 그 금액을 제시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사비 실비선에서 제한을 해요. 실비. 뭐 이사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금이에요. 이게 뭐 그 임차인들이 보증금, 자기 보증금 배당 못 받았다, 다 날리고 나간다, 그러니까 네가 물어줘라, 이런 자세를 취하는 임차인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당연히 안 줘도 된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그러나 뭐 사정 딱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강제 집행까지 안 가면 나도 유리한 거니까 요만큼은 줄게라는 거는 이사비 실비 선에서 그 합의가 되면 아주 가장 해피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합의하는 과정이나 절차 뭐 이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충분히 이건 처세잖아요.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느냐라는 처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법률적인 절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협의를 충분히 했지만 협의가 안 됐다라는 전제 하에 법률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일단 협의가 안 됐다는 전제하에 강제집행 신청, 인도명령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면 어떤 분들은 협의를 했다가 협의가 안 되면 그때 인도명령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협의는 안 될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더 많고요. 또 된다고 하더라도 인도명령 절차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협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절차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인도명령을 신청을 해서 실제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협의하다 안 돼가지고 그때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거의 그냥 루틴입니다. 법원에 경락장금, 낙찰장금을 내면서 그때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하면서 말소 신청, 등기부등본상에서 소멸되는 권리들 말소 촉탁 신청하면서 인도명령 신청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인도명령 신청 들어갔다고 해서 내일 모레 집행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명령 신청은 인도명령 신청대로 가고
그 다음에 협의는 협의대로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인도명령이 진행되는 상황이 요 점유자한테도 계속 뭐 송달이 되고 법원에서 집행권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점유자가 이거 협의가 안 되면 정말 내가 강제로 쫓겨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약간의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위기감이 작용을 한다면 협의에서 협상에서 훨씬 더 유리한 입지를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명령 신청은 경매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하면서 같이 제출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인도명령 절차입니다. 그냥 절차를 쭉 봤고요. 설명을 좀 판서로 좀 드릴 건데요. 처음에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인도명령 신청의 개념은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잔금 납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요. 그렇다면 점유권도 내가 취득하는 게 아직 취득은 못했지만 점유권도 내가 취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점유권을 갖고 있는 저 점유자, 불법 점유자가 그 점유권을 나한테 넘겨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 건데 나한테 주지 않아요. 근데 강제로 뺏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사는 자력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실행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경매 신청해야지. 그 집 가서 돈 갖고 나온다. 이거 절도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자력구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점유권을 나한테 넘겨주세요. 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게 이게 인도명령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요 점유자한테 부동산을 낙찰자한테 인도하라 하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신청이 인도명령 신청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안에 인도명령 결정을 내려줍니다. 인용을 떨어뜨리죠. 인용되죠. 결정을 내려주는데 물론 법률적으로 지금 점유자가 점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점유자다. 이러면은 기각되겠죠. 이것도 인도명령도 일종의 그 소송입니다. 약식 소송 절차인데 이 소송에서 원고인 내가 패소를 하겠죠. 그러면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한다면 당연히 점유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점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을 했다가는 기각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지금 인도명령 신청을 사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3일 안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일 안에 인용이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이 아닌데요. 저는 한 달 걸렸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3일의 개념을 좀 볼게요. 그럼 언제부터 3일? 3일 안에 떨어진다? 그럼 기산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언제부터 3일?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요. 신청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는 잔금을 내가 납부하는 순간 어차피 그 인도명령 신청이라는 것은 잔금 납부한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잔금 납부를 하면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하나의 권리에 두 사람이 권리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잔금 치르면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다. 그러면 전 소유자는 당연히 소유권을 뺏긴 거죠. 나한테 뺏긴 거죠. 그래서 잔금 치르는 순간에 권리를 잃어버리는 게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을 했다. 당연히 신청 안 한 거에 대해서 인용을 떨어뜨려 주지는 않고요.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신청 시점으로 3일 안에 인도명령이 인용됩니다. 결정이 나요. 그런데 임차인이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않아가지고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인 나한테 돌려받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인용을 떨어뜨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더 이상 낙찰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다 받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을 낙찰자한테 청구할 수는 없는 사람이구나. 다시 말해서 대항력이 소멸한 임차인이구나. 이런 경우에는 인용이 떨어지는데 그런 임차인이다, 이런 임차인이다 라는 결정이 언제 나느냐? 배당 시점에 나는 겁니다. 우리 경매 절차에서
잔금을 지급하면 한 달 정도 후에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이렇게 해주는데 그때 임차인한테 얼마가 돌아가고 남은 돈이 얼마고 이게 결정이 납니다. 물론 우리는 경매 공부를 하면 배당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 임차인한테 배당이 얼마가 돌아갈 것이며 못 받는 돈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아니 못 받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없다. 이거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예측 가능합니다만 법률적으로 임차인 너는 낙찰자한테 부동산을 인도해야 돼.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 라는 게 법률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배당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이 임차인 배당 받을 수 있겠네. 낙찰자한테 대항하겠네. 이거를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자격이 없어지는 게 확정되는 시점이 배당 시점이기 때문에 잔금 납부하고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배당 기일까지는 그냥 보류, 유보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 확정되고 그날로부터 3일. 그래서 배당 확정 시점부터. 요게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잔금을 납부하고 배당이 되는 데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를 낙찰 받아서 일사천리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싶다, 빨리 명도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점유자가 소유자인 때와 임차인인 때의 명도 기간에서 약 한 달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됩니다. 어쨌든 결정이 났습니다. 인용이 떨어졌다 그러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인도명령이 결정이 났습니다. 자, 결정이 나면은 이 문서가 인도명령 결정문이죠. 이게 송달이 돼야 됩니다. 송달이라는 거는 뭐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법원에서 이해관계인들, 그 사건의 이해관계인 당사자들한테 등기우편 보내는 걸 우리가 송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도명령 뭐라고 신청했다고 그랬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점유의 권한도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넘겨주지 않으니까 요 점유자한테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이거고요. 그거를 인용했다라는 얘기는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죠?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누구한테? 점유자한테.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점유자가 무시하고 안 나갑니다. 그럼 법원의 명령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셈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해? 그러면 강제 집행해야죠. 그냥 집행관들이 와서 다 강제로 드러내야죠. 이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도명령 결정이 났다. 다시 말해서 이 명령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명령 사건에서는 이 점유자가 채무자고요. 낙찰자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이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송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법원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감히 어겨? 지금 이 상황은 아닌 거죠. 그죠? 못 들어서 이행을 못하는 것뿐이지 명령을 못 받아서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명령을 듣고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단계 강제 집행으로 넘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송달이 돼야 되는데 이 송달은 인도명령 결정문인 채권자, 낙찰자인 나한테도 등기우편으로 오고요. 이 채무자한테도 등기우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도달이 됐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지만 다음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송달이 되면 나한테 송달된 그 집행문 들고 법원에 가서 경매계로 가는 겁니다. 집행문 부여받아야 됩니다. 이 집행문은 별거 아니에요. 인도명령 결정문 나한테 왔던 거기에 첨부되는 건데 뭐 채권자인 누구누구를 위해서 채무자를 누구누구를 상대로 이 결정문대로 집행하라라는 그 명령서죠. 집행문이고요. 그 다음에 송달 증명원.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가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자가 명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집행을 못하니까 명령을 이행하는 자가 송달을 받았다라는 송달 증명원 요거를 신청하면 등기우편이니까 도달됐다라는 게 다 법원에는 근거가 있고요. 요 두 가지를 떼어줍니다. 그럼 요걸 받아가지고 이제부터는 경매계가 아니라 집행관 사무소, 물론 법원에 있습니다. 집행관 사무소로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요 강제 집행 신청의 내용은 또 뭘까요? 그러면은 인도명령 결정이 났고 이 인도명령 결정에 의해서 법원이 채무자한테 주택을 인도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해 주세요라는 이런 취지죠. 그죠? 그래서 강제 집행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도명령
예, 절차, 요거는 뭐 루틴이에요. 법이 정해진 그 프로세스인데,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실제로 집행이 될 때까지 사람마다 또 사건마다 걸리는 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럼 왜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법원인데, 누구는 시간이 이만큼 걸리고 누구는 짧게 걸리느냐? 물론 몇 가지 요소들에서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령을 받고 이행을 안 해야지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명령이 계속 도달을 안 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해요. 어떤 경우일까요? 경우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맨날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 때 들어와요. 근데 우편 배달부는 언제 가요? 낮에 가죠. 법원에서 오는 등기 우편은 가족한테도 못 줍니다. 다른 등기 우편은 뭐 가족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오는 등기 우편은 반드시 당사자한테밖에 안 가는데요. 당사자가 없는 경우, 아니면 아예 이사를 가버린 경우, 그죠? 심지어는 요거 내가 받으면 강제집행 신청 들어오겠지? 요 프로세스를 알아가지고 안 받아버리는 겁니다. 일부러. 수령 거부를 해버리는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채권자, 낙찰자는 요 조치를 빨리빨리 다음 조치를 해서 송달이 빨리 되게 만드는 기술, 이게 결국에는 강제 집행까지 가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송달이 안 됐다. 다시 말해서 등기 우편이 채무자한테 전달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법원으로 이 등기 우편이 반송될 것이고요. 그렇게 반송되면은 법원은 나한테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보정이겠어요? 주소 보정. 채무자의 주소로 인도명령 결정문 등기우편 송달을 보냈더니 아무도 없더라, 못 받더라, 그 사람 거기 없더라, 못 만났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야 될지 주소를 보정해,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해, 이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아무 동사무소나 가시면 채무자의, 점유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 전에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가서 세대조사 열람을 하죠. 세대 열람을 하죠. 그때는 뭐 등본을 띄는 것도 아니고 초본을 띄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세대조사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주민등록된 사람이 누가 있는데 그것도 이름도 성밖에 안 나오죠. 김땡땡, 박땡땡, 최땡땡 이런 식으로밖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전입신고를 했는지 이거밖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때 주소 보정 명령 나오는 그 결정 그 보정 명령서를 갖고 동사무소를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전주소 다 나오게 떼어주세요라고 하면 쫙 몇 장이 될 수도 있죠. 이사를 많이 갖고 다닌 사람은 그걸 떼어서 맨 마지막 주소가 현재 주소니까 그 현재 주소를 봅니다. 근데 현재 주소가 지금까지 송달 불능난 그 송달 주소에서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소를 써서 송달 요로 이사 갔습니다. 초본을 떼어보니까 요로 이사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쪽으로 송달을 해주세요라고 주소 보정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요때 송달 불능난 그 주소로 그대로 초본에도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은 우리가 못 찾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소 보정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 송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요게 일반 송달 갖고는 안 되니까 제가 봤더니 밤 늦게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야간에 송달해 주세요라는 야간 송달, 특별 송달 중에 그 하나입니다. 이 특별 송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간 송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편배달부가 갔더니 우편배달부 무시하고 수령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관이 직접 나가주세요 하는 집행관 송달 신청.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주말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가지 말고 그 주말 그 휴일 송달 신청 이런 것도 있고요. 가장 해피한 케이스는 송달 간주입니다. 발송 송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송달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표시를 내가 던졌다고 하더라도 발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송달문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송달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게 맞는데 이건 법원에서 하는 거고 누가 봐도 그냥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또 경매 절차에서 만약에 소유자인데 경매 절차에서부터 이미 실종돼가지고 그때부터 다 송달을 그 간주 처리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송달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발송 송달 처리를 해요.
이 얘기는 도착했든 안 했든 신경 안 쓰겠다. 우리 법원이 발송한 것만으로 송달의 효력을 부여하겠다. 이게 발송 송달입니다. 이게 가장 해피한 케이스인데 웬만해서는 잘 안 해줘요. 이거는. 그래서 경매 계장님한테 충분히 현재 상황을 어필을 해서 요거 발송 송달 간주 처리해 주시면 안 돼요. 요거를 좀 얘기를 잘 해서 그렇게 처리받을 수 있으면 가장 요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가장 조금 안 좋은 거는 뭐냐면 공시송달이에요. 결국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송달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건 뭐냐면 법원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이나 실제 게시판에 누구누구 채무자한테 안내문을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너한테 송달물이 있으니까 이거 법원 와서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붙이고요. 그 안내문을 붙이고 2주가 지나면은 안 찾아갔어도 그냥 송달이 된 걸로 처리를 해요. 근데 그러면 2주가 벌써 소요가 되죠. 근데 공시송달을 신청을 하고 그게 결정이 나는 데까지도 또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내가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이 공시송달 결정 나는데도 한 2주. 그리고 공시해서 2주. 그래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데도 결국엔 또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경우인데요. 어떤 절차를 겪든 간에 어찌됐든 송달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결국에는 명도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송달이 되고요. 집행문 부여받고 송달 증명원까지 첨부를 해서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계고, 예고라고는 하는데요. 옛날에는 계고라고 많이 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계고나 예고나. 계고를 나갑니다. 계고는 내용은 뭐냐면 집행관이 현장회를 나가요. 현장회를 나가서 채무자, 점유자한테 자, 인도명령 결정문 받으셨죠? 그 결정에 의해서 강제집행 신청이 들어와서 예고하러 나왔습니다. 예고의 내용은 앞으로 2주 시간을 줄 테니까 2주 안에 이사 나가세요. 말하자면 최후 통첩인 거죠. 최후 경고입니다. 2주 안에 나가세요. 안 나가면 그 2주가 지난 이후에는 예고 없이 아무 때나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경고하러 나가는 게 요 계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2주라고 말씀드렸는데 통상적으로 2주입니다. 통상적으로. 이거는 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하루에 다 이사를 못하고 특수 장비가 있어서 그거를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전하는데도 전문 인력이 와야 되고 예약도 해야 되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3주, 4주 얼마든지 시간은 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찰받는 아파트, 빌라, 상가 이런 정도는 그냥 거의 관행적으로 계고 기간은 2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지나면 그 경고를 받고 나서 나가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집행관들이 오면 일단은 겁이 나죠. 법원에서 사람이 오면 겁이 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가 나는 이사 비용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2천만 원 주세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가면은 확 줄어듭니다. 500만 원만 주세요. 400만 원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주실 수 있으면 또 더 줘서 합의해서 내보내시든가. 어쨌든 여기까지 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안 나가고 버틴다. 그래서 2주가 지났다. 2주 지났다. 그러면 강제 집행 가야 되는데 여기서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실수를 하냐면 집행관이 2주 시간 주고 안 나가면은 그 이후에는 예고 없이 와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라고 계고했으니까 2주 동안 안 나갔으니까 이제 집행하겠네? 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집행관은 계고하고 나서 2주 동안 실제로 안 나갔는지 나갔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고까지만 하고 더 이상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2주가 되고 나면 우리는 집행관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여기 나왔던 집행관한테. 그래서 이것도 사건 번호가 있거든요. 경매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인도명령 신청에 대한 사건 번호도 따로 있고요. 강제 집행 신청에 대한 사건 번호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 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거기 보면 담당 휴대폰 번호까지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안내문에. 전화를 해서 사건 번호 불러주면서 이 사건 계고하고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집행관은 아직도 안 나갔어요. 그러면 날짜 잡아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바로 강제 집행 나옵니다. 이 강제 집행 나갈 때는 채무자한테 연락 안 하고 가고요. 나한테만 연락이 와요.
보통 이렇게 며칠 여유를 두고 좀 연락이 오면 좋겠는데 심지어는 하루 전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 이 집행 나갑니다. 뭐 열쇠업자 부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강제 집행이 되고요. 이렇게 강제 집행이 되면 물건을 다 강제로 드러내는데 이 드러낸 물건을 소유자가 가지고 가면은 그걸로 끝입니다만 그냥 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 이 집 집도 어디다 구해놓은 데도 없고 이 짐 어디다 놓을 데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몸만 빠져나가야 돼요. 몸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짐을 내가 버려놨다 도둑 맞는다, 비 맞고 이게 훼손됐다 이러면 내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법원이 지정한 창고로 또 보내야 되고요. 그 창고 보관료는 계속 내가 낼 수밖에 없죠. 법적으로는 내가 안 내도 됩니다만 창고 보관업자는 돈을 안 내면 보관을 안 해주는데 지금 이 채무자한테, 점유자한테 네 집이니까 네가 보관료 내 라고 하면 내겠어요? 안 내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계속 내야 됩니다. 물론 얘가 내야 될 돈을 내가 냈으니까 당연히 뭐가 성립해요? 구상권이 성립하죠. 네가 낼 돈을 내가 냈으니까 돈 내나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권한만 있을 뿐이지 그 채권을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은 나한테 늘어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법원에 동산 경매를 신청을 해서 그 동산을, 이번에는 부동산 경매가 아니고요, 동산을 경매하고 그 경매 대금으로 내 집행 비용을 배당받는 이런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아파트 같은 가전도구 누가 중고로 나오는 거 누가 쓰던 건지도 모르고 이런 거 더군다나 경매돼서 망해서 나온 물건 이런 건 낙찰도 안 받거든요. 대부분 낙찰 받는 분들은 중고 거래 하시는 분들 있죠. 중고상들. 이분들이 와서 받습니다만 요즘은 중고를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창고 보관료 이런 게 더 들어가서 그분들도 잘 안 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집행에 들어간 비용이 내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들어갔다, 500만 원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비용이 동산도 감정평가를 하고요. 거기서 금액이 유찰되면 다운되는데 그 최저가가 50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낙찰받아서 이 500만 원과 상계 처리해서 그냥 폐기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 중고업자 불러가지고 무상수를 맡기거나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사실 이 동산경매 낙찰 대금으로 아주 특수한 장비가 있어서 이거는 전문적인 장비라서 충분히 중고 물건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다. 그냥 가정집에 쓰던 물건이다. 냉장고, TV 이런 거다라고 한다면 그걸 팔아서 집행 비용을 충당하는 거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요게 인도명령의 어떤 법률적인 절차입니다. 요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그런 디테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또 한번 명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